엄마에게는 어쩌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어떤 육아 정보나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먼저 아니야? 맞아요. 치유가 마음 먼저 편한 아니야?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이렇게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육아가 힘든데 어떻게 더 잘하라고 하지 엄마한테 이 많은 육아서들이? 네. 엄마 작가가 되다. 6번째 챕터 정지연 작가님을 모십니다. 마음 퍼스트의 저자인 정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음 건강, 마음 공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엄마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엄마들의 이제 마음 건강을 돌볼 만한 그런 방법이 들어있는 책이고요. 작가님은 근데 책을 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들게 되셨는지요? 저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 건강이 중요한 일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몸은 보여요. 상처가 났다. 그럼 보이고 피가 난다. 그럼 피가 보여서 피를 닦고. 그렇게 잘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보이니까 어떤 내가 뭐 대처를 하거나 뭐 반응을 줄 수가 있는데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편하고 힘든데 그 중요성이 좀 간과되기도 쉽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몸이 이렇게 불편할 때 뭔가 관리를 하듯이 마음도 꾸준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진 게 저도 이제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제가 아팠던 계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갖게 됐는데 약 한 10년? 10년도 더 전이죠. 10년 전에, 약 10년 전에 제가 이제 공황장애도 있었고 강박증도 있었고 막 불안이 나도 모르게 막 미친 듯이 막 날뛰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약물도 복용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약물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돼? 이거 아니더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을 거야. 찾아보자. 그래서 막 검색을 하고 찾다가 우연히 만난 게 바로 여기 이제 맘퍼스트는 EFT란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처음 알게 됐고, 그 당시는 솔직히 저는 이제 병원에서 거의 약물만 이렇게 처방받아서 복용했던 상태였고, 상담 비용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꾸준히 받아야 되는데. 맞아. 근데 EFT는 책을 이제 구입해서 그 기본 과정을 따라하면서 뭔가 내 마음의 안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따라해봤어요. 책에 나와 있는 기본 과정. 따라해봤는데, 뭔가 내 불안한 감정이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래, 이거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아이들 키우느라 이제 외출이 어려우니까 책만 가지고 EFT를 이제 기본 과정만 가지고 계속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걸 다뤄주고 하면서 좀 몸도 마음도 이완을 찾게 되고, 이런 시간을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약물도 빨리 중단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돌이 지나고 모유수를 끄는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배우러 나갔죠. 주말에 EFT 이제 과정부터 시작해서 애니어그램 아니면은 NLP, 마음치법 이런 과정들을 배웠어요. 근데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저에게 적용을 했어요. 계속 나를 편안해지게 내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적용을 하고 좀 과정들이 깊게 들어가면서 내 마음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제가 이제 건강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거 혼자 연습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에게는 어쩌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어떤 육아 정보나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먼저 아니야? 맞아요. 치유가 마음 먼저 아니야?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이렇게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육아가 힘든데 어떻게 더 잘하라고 하지 엄마한테. 이 많은 육아서들이. 네. 어떨 때는 정말 아이 옆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때가 많은데 맞아. 그럼 먼저 마음이 편해야지. 그리고 또 우리 육아 현실을 보면 그렇잖아요. 솔직히 출산 자체가 한 명의 인간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여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출산을 했다고 해도 제대로 회복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또 육아가 막 정신없이 돌아가요. 잠도 못 자고 아이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루 종일 울어대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맞아.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제대로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또 엄마들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좋은 걸 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배우고 막 더 잘하고 싶고 악착같이 막 이제 버티면서 육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엄마가 이렇게 받았던 고통, 뭐 상처, 육아 안에서 아니면 뭐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자꾸 소외가 돼요. 그걸 바라보지 않게 되죠. 난 좋은 엄마가 돼야 돼. 아이를 왜 참아야 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자꾸 악착같이 버티고 달리다 보면 그런 이면의 부분들이 소외가 돼요. 근데 육아는 어떤 대단한 이론이든 지식이든 결국은 그거를 엄마가 소화시켜서 엄마를 통과해서 아이에게 내보내야 하는 건데 맞아. 엄마가 자꾸 이런 혼란을 겪게 되고 힘듦을 안고 살아간다면 그걸 제대로 소화시켜서 내보낼 수 있을까? 엄마가 제대로 흡수할 수 있을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는 그 누구보다 엄마에게는 이렇게 마음을 좀 관리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근데 그거를 제가 저를 이제 치유해온 과정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배우고 연습한 그 방법들 속에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엄마들이 외출도 어려운데 육아서라면 엄마들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나는 육아서로 가지고 가고 싶어. 그래서 책을 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 맘퍼스트입니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엄마들이 감정을 잘 모를까? 응? 그리고 이제 육아서 보면 아이들의 감정을 공감하라고 하는데 그 아이의 감정을 알겠는데 내 감정도 알겠는데 공감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공감력이나 감정 조절이 아이를 키울 때 많이 떨어진다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한테 정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엄마도 본인의 감정을 알려면 이제 책에 나온 방법 중에 뭐를 써가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공감이 왜 안 될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일단 우리의 경험이 없다. 경험. 네, 과거에 학교 교육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감정을 들여다보고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할 기회가 제대로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그 교육의 부재라는 생각이 들고 경험해 보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 보편적인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걸 또 이제 엄마라는 특별한 케이스로 좀 생각을 해보면 엄마는 그렇잖아요. 일단 아이를 낳으면 많은 관심이 아이에게로 쏠리잖아요. 일단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그 환경이 또 관심을 쏠리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엄마가 이제 잘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이제 아이에게 이제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쏟게 되는데 어쨌든 감정은 그게 어떤 감정일지라도 그게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부딪혀서 일어난 감정일지라도 그 감정은 어쨌든 내 안에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나를 봐야 되는데 그 중심이 아이에게 딱 쏠려 있어요. 그러면 나를 바라볼 여유도 없고
또 아이에게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나를 바라봐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하고, 그럼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알기가 어려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엄마가 그래요. 아이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막 마냥 뭐 사랑하는 감정 막 그런 걸 주고 싶고, 좋은 느낌만을 주고 싶고, 좋은 감정만을 느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를 향해서. 근데 인간에게는, 그게 엄마든 누구든 인간에게는 그 내면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진짜 뭐 짜증일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의 모습들이 있는데, 엄마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나는 엄마니까 좋은 감정만을 느껴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내 안에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 감정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그 이면의 감정을 바라보기 두렵거나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거부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억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감정을 이제 그러니까 알고 싶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겠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작가님 얘기 아까 이제 시작 때부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교육의 부재라는 것 자체도 이 사회 자체가 그런 여성한테 요구하는 어떤 역할? 네, 역할이 어느 정도 주어져서 결혼을 하면 남성은 이렇게 해야 되고 여성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냥 은연중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냥 생활 습관 같은 거, 그걸 바탕으로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라는 이유로 좀 그런 부분, 자신을 돌보는 시간에 많이 이제 아이를 낳자마자는 순전히 한 3개월은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깨고 먹고 자고 다시 깨고 싸고 이런 거를 솔직히 그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엄청 힘들잖아요. 죽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부분에서 엄마들한테 더 많이 그런 마음이 편할 수 있게,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게 좀 많은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한데, 우리는 그 전 단계에 엄마 마음을 이런 힘든 상황이 나왔을 때 엄마 마음은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해지는지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하지 않았었을까. 맞아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이를 위해 좋은 감정을 느껴야 돼, 마냥 사랑해야 돼라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주입이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냥 이게 뭐 어떤 우리 과거에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온 그런 인식일 수 있고, 지금도 그게 아주 지배적이더라고요. 네. 물론 사랑하고 싶지만 그 정작 정말 아이를 더 사랑하고 싶다면 그 내 안에 어떤 그 이면의 감정들마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나는 정말 편해질 수 있고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인식의 변화도 저는 필요하다. 그게 나도 모르게 엄마의 내면에 쌓여요. 결국은 이제 엄마의 감정이 너무 억눌려 있어서 그 감정으로 아이를 다루다 보면 이제 거기서 오는 트러블이 계속 아이한테 발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더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연습도 잘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아. 근데 그거를 차분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 책에 뭐 쓰셨겠지만 어떻게 차분하게 저도 굉장히 미친 듯이 감정이 날뛰었어요. 한없이 나를 원망하기도 하고, 저도 되게 이제 효선님처럼 도대체 언제 끝나? 이게 언제 끝나? 막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런 거. 뭐, 아이는 언제 커? 난 언제 자유로워질 수 있어? 막 이런 것들. 되게 이제 조급하고, 이제 막 감정도 날뛰고, 막 시행착오도 겪고. 근데, 그럴 때 제가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솔직히, 그건 또 아이였어요. 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다 놓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이들에게 대단한 건 줄 순 없어. 근데 적어도 내가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엄마가 된다면 그걸로 되지 않을까? 건강한 엄마. 조금이라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이걸 딛고 일어서는 엄마가 될 수 있다면 그냥 그걸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아이들을 다시 보면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볼까? 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또 다시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또 다시 일어나서 뭔가 해보고 정말 힘들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쉬기도 하고 막 뻗어 있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는 또 어떨 땐 방황도 하기도 했다가 다시 또 하다 보면 잘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근데 또 이만큼 해오다 보니까 해온 만큼 정말 좋아진 부분이 있고 또 그걸 바라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아졌네 그걸 바라보고 또 걸어가는 거고 계속 이렇게 가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맞았는데 아이랑 공감할 때 이제 엄마 감정을 잘 바라보기 힘들어서 작가님이 책에 쓰신 부분에서 왜 공감이 어려운가 아까 그거 질문 주셨고 그거를 그리고 이제 엄마 감정을 잘 알고 그거를 잘 해결하는 이제 공감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공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같이 느끼거나 같이 바라보는 거? 그게 공감인가? 그것도 아닐까? 공감이죠. 같이 느끼고 같이 바라보는 공감이죠. 근데 맞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제가 내린 공감에 대한 정의는 저는 공감은 상대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존중 인정과 존중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뭐든지 간에 네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어 라고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근데 솔직히 어른들이 아이들을 공감하는 게 쉽지 않죠. 왜냐면 어른들은 이제 이만큼의 삶을 더 살아왔잖아요. 아이들은 고작 이만큼의 삶을 살았어요. 자꾸 이제 이만큼의 삶을 살아온 내 시각으로 바라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공감이 정말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공감이 어떨 때 안 되지?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공감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뇌가 그렇다라고 해요.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순간에 그때는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이게 진짜 온통 내 스트레스에 가려서 그 상황이 보이고 아이가 보이지 공감, 아이라는 존재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좀 엄마 스트레스 관리를 먼저 하고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공감을 하는 게 이제 아이를 좀 다시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가 또 언제 공감이 안 됐었지? 라는 거 생각해보면 내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볼 때 그때 공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엄마는 굉장히 이제 사교성이 좋아요. 외향적인 엄마예요. 근데 아이는 좀 내향적인 아이, 기질상. 근데 이 엄마의 기준에서는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즐겁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는 혼자의 시간이 즐겁고 혼자 뭔가를 집중하면서 하는 게 너무 즐거운 아이예요. 그럼 이 엄마의 기준에서 딱 봤을 때 아이는 옳고 그름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그럼 저건 잘못된 거야. 그럼 그게 아이 존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옳고 그름의 판단만 있는 거죠. 공감이 아니라 이럴 때는 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지 좀 먼저 자기를 좀 돌아보고 내 기준이 너무 이렇게 유연성 없이 강하게 내가 그걸 부여잡고 있다면
그걸 조금 내려놓으려는 시도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는 어쨌든 내가 낳은 아이지만 나랑은 다른 별개의 존재잖아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그래 내 기준은 이렇지만 너 기준은 이럴 수 있어라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좀 시각이 생기거든요. 그런 시도들도 해보시면 좀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경험한 거를 상대에게 줄 수 있어요. 공감도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공감받은 경험이 있다면 아이를 공감해주기가 쉬워요. 지금 나의 힘듦도 내가 공감을 받을 때 아이를 공감해주기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내 감정을 읽어내고 인지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발휘하는 그런 내 부위와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그런 내 부위가 같은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내 감정을 인지하고 나를 공감해줄 때 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나 왜 힘들지? 엄마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힘들만 해. 그럼 좀 쉬어. 나를 먼저 내가 공감해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엄마의 이제 나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이를 보면은 이제 아이를 공감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게 그리고 내가 공감받을 때 내가 편해지거든요. 일단 위안을 받고 내가 편해지고 위안받으면 어쩌겠어요. 그 상태로 아이를 보면 편하게 보이고 아이가 괜찮아 보여요. 그럼 이제 굳이 공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아이 존재 자체를 괜찮아 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자체가 공감인 거죠. 이 책의 맘퍼스트에 보시면 이제 감정 조절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EFT라는 방법을 주로 활용을 해요. EFT는 이모셔널 프리덤 테크닉스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감정 자유 기법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고, EFT의 기본 전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었어. 그 사건을 겪었을 때 신체 에너지 시스템이 혼란이 오면 그랬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 신체 에너지 혼란. 그러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 이 에너지 혼란을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EFT에서는 서양의 그 심리치료 방법. 그래서 동양의 침술과 서양의 심리치료 방법이 결합이 된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이제 다 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EFT에서는 그 혈자리를 자극을 해줘요. 주요 혈자리들을 이제 자극을 하면서 몸에 의한, 그러니까 신체 에너지 시스템에 혼란이 온 거를 이제 조율을 해주고, 말로 우리가 이제 경험한 그 사건, 내가 경험한 그 감정,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 같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내가 경험했던 그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놓아버리는 그런 효과를 낳는 그런 심리치료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걸 EFT로 우리 감정을 다루는지 효선님 케이스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혹시 뭐 지금 기억나는 어떤 경험했던 사건, 스트레스 받았던 뭐 사건. 그게 꼭 아이랑은 상관없는 거죠. 언제 이제 내가 경험했던 그 상황, 그 장면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며칠 전이에요. 이제 카페에서 저희 커피를 판매하고 싶으시다고 손님들이 오셨어요. 이제 저희 걸 판매하시고 또 그거를 드셔보신 분이 이제 자기도 팔아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의를 했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이제 남편이 그분들 가시고 저한테 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를 얼마나 도와줄 것 같아. 너가 직접 해. 그러면 돈도 남지 않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여러 가지로 도전을 해보고 이런 분들한테도 팔아보고 저도 해보고 뭐 다양한 루트를 연결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자기만의 생각을 저한테 약간 강요하는 느낌이 드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 근데 그냥 의견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는 거기에 되게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항상 남편이랑.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뭘까요?
일단 제 의견을 무시당하는 느낌? 그러면 그게 이제 EFT는 고통지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0부터 10까지 이제 수치를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10은 최고치, 0은 이제 없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범주에서 어느 정도에 해당이 8 되는지. 정도? 8. 그럼 이제 이걸로 내 감정을 다루는 거죠.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문제 확인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뭔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EFT를 다뤄보는 건데 일단 준비 과정이에요. 여기가 손날 타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EFT는 우리가 침으로 자극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 이렇게 몇 개로 이렇게 두드리거나 여기 이렇게 주물러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굳이 막 정확한 위치를 막 이렇게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여기 손날 부위를 이렇게 두드려 여기 보시는 분도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EFT는 빌려 쓰는 이득이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함께 다뤄줘도 내 안에 어떤 문제가 함께 해소가 되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막 두드리기만 해도 몸의 이완을 도울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럼 효선님의 문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손날 타점을 자극하면서 수용학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문장을 만들어주는 간단한 문장. 나는 비록 그날 다른 사람들이 콜드브루를 판매한다고 카페에 왔는데 남편이 그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도와줄 것 같아? 라는 말을 나에게 해서 그런 말을 나에게 해서 내 의견을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나를 온전히 깊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수용학원이 그러니까 제가 좀 변형시켜서 말한 거예요. 이제 기본 과정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 수용학원을 3번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비록 그날 남편이 그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도와줄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강요한 느낌 때문에 내 의견이 무시당한 것 같이 느껴졌지만 나는 나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비록 그날 남편이 나에게 한 말 때문에 내 의견이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지만 나는 나 자신을 마음속 깊이 온전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수용학원을 했으면 이거는 이제 준비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전체 EFT 타점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문구, 연상어구라고 이제 내가 경험했던 그 느낌이나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문구로 진행을 하는 건데 쉽게 그냥 이 감정만으로 해도 돼요. 무시당한 느낌. 그다음에 여기 눈썹 사이 무시당한 느낌. 남편이 양쪽 다 하셔도 되고 한쪽만 하셔도 돼요. 자기 생각을 강요한 것 같아서 자기 생각을 강요한 것 같아서 눈 밑에 무시당한 느낌. 코 밑에 무시당한 느낌 들어. 이 안에서 그냥 솔직하게 내 감정을 다 뱉어내야 돼요.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자, 여기 옆구리 우리 이제 브라 선 라인 있는 그 무시당한 느낌 들어. 여기 갈비뼈 무시당한 느낌 들어. 도대체 왜 그래? 왜 자기 생각을 강요해? 무시당한 느낌 들어. 이해할 수 없어. 남편을 알 수 없어. 나는 그때 너무너무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힘들었어. 고통스러웠어. 왜 자기 생각을 나한테 강요하는지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 정말 힘들어.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내 의견이 무시당한 것 같아. 내 의견이 무시당한 것 같아. 이렇게 2회전을 해서 하면 1세트 끝나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호흡을 해주시면 돼요. 깊은 호흡을 한 3번 정도. 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그 무시당한 느낌 8 정도 느낀다고 하셨어요. 그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4. 4만큼 떨어졌어요. 진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변화가 생겨요. 근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내면에 이제 여러 가지 더 복잡한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이제 그리고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감정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머리로 생각했을 때 한 8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좀 가깝게 접근해 보니까 더 컸네? 라고 느끼면서 이제 감정이 올라간 느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선생님처럼 감정이 떨어질 수 있고, 감정이 이제 0으로 된 건 완전히 해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방금 4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걸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이. 나는 비록 남편이 이래서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 느껴져서 아직도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지만 나는 나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이거를 딱 같이 해보니까 뭘 느꼈냐면요. 방금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내가 느꼈구나를 나한테 이렇게 약간 알아주는 근데 이제 항상 그 부정적인 느낌은 화난다 이러고 있으면 계속 화만 나잖아요. 그거랑 약간 다르게 그냥 이렇게 약간 그럴 수 있다. 내 안의 일부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이게 뭐지? 불편해. 근데 그래 이 사건이 끝났어. 그럼 끝난 거야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내면에 쌓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너무 이게 뭐지? 나 폭발해. 힘들어. 복잡해. 그래 이게 쌓이다가 큰 화로 이렇게 확 폭발하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감정도 있고 긍정적인 감정도 있어요. 엄마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이걸 봐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안에 일부를 수용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 감정을 만나고, 이 감정과 대화하고, 이 감정이 왜 그러는지 알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EFT는 감정과 대화하고, 이제 하는 과정뿐 아니라, 신체 에너지, 이제 시스템 혼란을 잡아주는 과정까지 같이 겪다 보니까, 효과가 빠르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화가 나는 시점이 결국 내 안에 내면 아이가 불편해서 튀어나온 감정인 경우가 많다는 거를 이럴 때 효과적인 감정 컨트롤 방법 하나 제안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화라는 감정은 그 감정은 옳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근데 문제는 이 화가 격한 분노로 표출이 됐을 때 일어난 거죠. 화는 여러 감정 중에 에너지가 가장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화라는 감정 때문에 막 되게 무서운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화라는 그 감정은 옳아요. 그치. 근데 엄마들이 왜 화가 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엄마의 기대가 있을 수 있다. 그 기대가 그러니까 엄마 그러면 이제 그러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아이는 이래야 돼. 이랬으면 좋겠어. 막 이런 그 기대가 너무 클 경우 막 화가 나는 거. 이제 왜 저러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편은 욕구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인간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아이의 욕구와 내 욕구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엄마가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힘들어, 쉬고 싶어. 근데 아이가 계속 놀아달래. 아이는 놀고 싶어. 근데 욕구가 달라. 이게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돼? 화 나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화라는 감정이 화라는 어떤 하나의 감정으로 표현이 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개의 감정이 뭉쳐진 덩어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쌓아왔던 그런 여러 감정들, 불편함들이 이렇게 뻥 하고 터진 그런 결과일 수 있고, 아니면 정작 내가 아이에게 화난 게 아닌데 그치. 맞아. 남편 때문에 화났는데 아이한테 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걸 뭐 더 깊게 들어간다면 뭐 상처받은 뭐 내 안에 어떤 기억, 내면 아이가 연결될 수도 있고, 이것도 방금 제가 이렇게 막 구분은 했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게 딱 이거야 이렇게 자를 수는 없어요. 이게 다 연결된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화라는 감정을 표현되는 걸 수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일단 그 화가 나는 그 위급한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이 닥쳤을 때는 자리를 피하세요. 왜냐면은 화라는 감정 옳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반응으로 표출이 됐을 때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텀을 좀 버는 게 필요한 거죠. 더 가기 전에. 그러려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 텀을 좀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어린아이의 경우는 자리를 피하는 게 어렵죠. 막 엄마 어디가 징징징 난리가 나요. 그때는 그냥 같이 있더라도 그 순간만큼이라도 내 생각을, 관심을 다른 부분으로 전환을 하면 근데 가장 전환하기 쉬운 게 호흡하면은 가장 좋아요. 호흡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호흡이 되게 이제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호흡이 깊은 호흡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면 좀 그런 전환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호흡을 하면서 삐뿌띠 터치면 이렇게 두드리셔도 돼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그 반응하기까지의 이제 그런 텀을 버는 거예요. 네. EFT 타점 두드리셔도 되고, 아니면 손가락만 이렇게 EFT 타점을 자극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다 보면 내가 좀 내가 편안한 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 특정 타점을 자극하면서 호흡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돌리면 일단 그 화는 우리가 모면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화를 이렇게 그 위급 상황 속에서 모면은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내서 EFT로 그 화를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 그리고 뭐 감정일기를 통해서 그 내 화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근데 이걸 막 너무 깊게 들어가 내면 아이 때문이야,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면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일단 겉으로 드러난 화 먼저 일단 봐주자. 그러면서 그럼 그 화 안에 뭐가 있지, 어떤 이유가 있지, 또 다른 감정들이 있다면 그걸 봐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만약에 그게 내 안에 어떤 상처받은 내면과 연관이 돼 있다면 그게 언젠간 드러나는 거니까 뭐 급하게 그걸 막 풀어내야 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화 먼저 내가 화가 났다면 나중에 시간을 꼭 내서라도 그 내 화를 좀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풀어주는 시간을 좀 갖자.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내 마음에 여유 공간이 생기잖아요. 좀 내 감정을 풀어주고. 그러면 또 화나는 상황이 발생해도 그걸 전보다는 좀 이렇게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될 수 있고, 화가 나더라도 크게 폭발시키지 않고 좀 변화된 나를 만날 수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점점 이제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쉽지는 않지만 쉽진 않지요. 노력해야 네. 엄마들이라면 노력해야 되는 부분. 근데 평소에 좀 내 감정과 대화하는 연습이 돼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그러니까 나와 좀 대화하는 연습이 좀 많이 돼 있으면 어느 순간 나 지금 면 할지도 몰라, 이런 느낌들이 와요. 그러면 그걸 내가 멈출 수, 오늘 좀 산책이라도 하고 올까? 그런 이제 대안이 이제 찾게 되거든요. 자꾸 나와의 대화를 자꾸 이제 꾸준히 이어가시면 나의 느낌도 알아차리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그게 화까지 가기 직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평소에. 네, 평소 연습이 됐을 때 진짜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그걸 딱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여기 사랑 챕터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 알죠.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정작
자기한테 분노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는데 잘 안 돼. 그리고 다시 인식하지만 어느 순간 나한테 너무 화가 나 있고 나 다 막 죄책감으로 뒤덮여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잘 안 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손쉽게 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여기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이제 일단 가벼운 방법들, 뭐 타인과 비교를 멈추고 나에 대한 비난을 멈춘다. 그러니까 일단 나를 사랑한다는 게 그거예요. 나에 대한 어떤 부분일지라도 그거를 이해의 시각으로 바라봐 주는 것. 내가 나라는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부족해 보이고 보기 싫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나의 일부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됐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 좋아 보이는 내 모습만 내가 이해하려고 그것만 바라보려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나의 반쪽만 사랑하고 바라보려는 그런 시각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 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것마저도 뭐 당장 사랑하라 이건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막 비난을 하고 나는 왜 그래 자책하던 사람이 사랑하세요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일단 그냥 누군가 비교를 하고 비난하는 그거를 내가 발견했다면 일단 멈추자. 거기부터 시작하자. 나 또 그러고 있었네? 그럼 일단 멈춤. 그거부터 또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두 번째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게 몸의 메시지를 알아차리면 몸을 돌보자. 엄마들이 몸을 돌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아이들 먼저 챙기느라 바빠서. 근데 몸이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어디가 막 불편하고 아프고. 저는 이제 아이 낳고 계속 여기 어깨가 이게 고질병으로 아직도 이제 가지고 갖고 사는데 한 번씩 이렇게 두통이 오고. 저 지금 이제 한의원에서 꾸준히 이제 치료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요. 나 힘들어. 근데 이걸 우리가 봐주지 않으면 내 몸인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행위잖아요. 근데 육아하면서 대단한 걸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럼 그냥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힘들지. 오늘 좀 쉴까? 이런 말이라도 나에게 해준다면 그것 또한 나를 사랑하는 태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엄마의 한계를 인정을 하자. 우리가 엄마지만 다 잘할 수 없어요. 내가 다 잘하려고 악착같이 막 이렇게 달리고 막 버티고 할 때 나를 혹사시키는 행위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행위예요. 차라리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고 누구한테 도움 받을 건 도움 받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내 시간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자. 이런 방법을 제가 이제 제시해 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안에는 다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힘겨움과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이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을 뿐. 근데 이런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습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축복 사랑 영상을 여기 연습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 담아놨어요. 네, 이제 이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효사님이랑은 약식으로 한번 진행을 할게요. 괜찮아요. 예. 약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여기 이렇게 엄지손톱 여기 옆에 약간 측면에 여기 혈자리를 톡톡톡톡 자극을 해주시면요. 여기가 좀 긍정적인 감정을 확장해주는 그런 혈자리예요. 이렇게 톡톡 두드려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주물러 주셔도 돼요. 양쪽을 편하게. 그러니까 여기를 자극을 하면서 우리가 축복사랑 명상을 할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을 감고 내 앞에 내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와 대화를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효사님도 따라해 보세요. 눈 감고 내 앞에 내가 있다.
나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사랑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모자라 보일지라도 조금 넘치게 보일지라도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 앞에 당신도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됐어요. 이렇게 내 안에 어떤 사랑의 감정들을 자꾸 찾고 사랑의 메시지나 사랑의 에너지를 내가 자꾸 나에게 주다 보면 내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해져요. 근데 사랑은요, 자꾸 내가 이렇게 주는 것만 하다가는 내가 소진이 되고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싶다면 내 안에 사랑을 키우면서 아이에게 주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고, 내 안에 사랑이 충만했을 때 이것이 결국은 넘쳐 흘러서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가는 것이다 라는 걸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축복사랑 명상을 꾸준히 해보시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랑을 발견하고 키워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이거를 혼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랑 같이 해도 돼요. 아이랑 손잡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마주 보면서 같이 이렇게 축복사랑 명상 멘트를 함께 하는 것도 이제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를 돕기도 하고, 아이 또한 자기 안에 어떤 사랑의 에너지를 키워주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아이와 함께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일상 속에서 작은 시도, 맞아요. 이제 이게 감사일기도 길게 쓰는 것도 아니고 한 3줄 정도로 매일 쓴다면 되게 그게 긍정 에너지를 끌어당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데 항상 그 작은 일들이 우리한테는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매일 루틴처럼 가져간다는 게 방법을 찾고 또 하는 게 맞죠. 밥 먹듯이.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꾸준히 이제 명상을 새롭게 배우면서 명상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 막 생각이 뒤죽박죽 막 엉망진창으로 막 돌아다닐 때도 있고,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졌구나 라는 게 보이고. 저는 요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나가서 산책을 하거든요. 장마 기간이라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비 좀 오면 우산 쓰고 아니면 시간 되면 자전거도 타고 하는데 그냥 일단 그렇게 한 가지씩 작은 거 이렇게 산책하면서 그때 자기를 조금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해볼까? 뭐 이런 감정 말고 이런 좋은 감정 가져볼까?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엄마에겐 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나를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도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시간들이 결국은 아이를 위한 거다.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내가 편해지면 결국 아이에게 좋은 거 아닌가? 아이를 위해서 그냥 막 버티고 마냥 희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환을 하고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또 결국은 그 에너지를 내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좀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러니까 저는 책은 읽어보고 이렇게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또 색달랐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언제 좀 잠잠해질지 네네. 모르지만 직접 만나서 소그룹으로 네네. 이렇게 저도 하고 해보는 거 싶어요. 되게 네, 좋을 것 네,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네,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